반갑습니다. 축구객 통로 사회를 맡은 박세힘입니다. 벌써 5일차가 되었네요. 이렇게 배움의 자리로 나오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자들의 피부관리 토크쇼로 만나뵙게 될 조선대 플래티늄 리더님 그리고 박준영 리더님 강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제 강의로 이야기해 주실 김현정 다혜 리더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남자들의 피부관리 토크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님들을 모시겠습니다. 톡톡에 톱너. 네, 반갑습니다. 남자들의 피부관리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몇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장품들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혹시나 예전에, 지금은 뭐 따로 지금 쓰는 게 있겠지만 예전부터 기억나는 브랜드들이라든지 쭉 써왔던 브랜드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은 뭘 쓰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림부터. 저부터요? 네. 저는 사실 뭐 화장품이라고 하면 솔직히 남자들이 그렇게 막 화장품을 뭐 이렇게 종류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은 바를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사실 안 바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여드름성 피부여가지고 최대한 이제 심플하게 바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썼던 거는 이제 뭐 이거 브랜드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오 뭐 땡, 이니스 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K 땡 다 써봤는데, 사실 이제 뭐 나한테 맞는다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냄새가 좀 좋거나, 그 다음에 그뭐 이렇게 화장품 디자인이 그 케이스 디자인이 좀 예쁘면 그러면 좀 샀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아메 사업을 또 하기 때문이기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티스트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리에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여드름성이 조금씩 아직도 피부가 나가지고 그 초록색깔 우리 이제 청소년 라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에센셜 그거랑 그 다음에 하이드라 V도 쓰고 있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요즘에 또 유스가 또 그렇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유스도 맞고. 전 가끔씩 이제 아티스트리에 이제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화장품을 지금 다 쓰고 있을 건데 자신만의 화장품을 쓰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나는 특별하게 이걸 쓰고 있다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리더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폼클렌징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장솜이랑 같이 소프트링 로션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특별하게 넣는 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부스팅 쪽으로 온 다음에 시그니처 셀렉트 이제 3개 넣어가지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저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제 그 피지 때문에 여름이니까 또 고기 먹으면 또 피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센셜 바이를 그 수분 그 토너를 항상 많이 쓰거든요. 그걸로 씻고 이제 그 다른 거 바르기 전에 그 하이드라 V 그걸로 소프트닝 그 로션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많이 좀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좀 저녁에는 사실 간단하게 바르는 편이라 그냥 수분 크림 조금 이제 영양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갑자기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양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슈프로맥스 바로 하나만 딱 발라주고, 요즘에 또 좋은 거 나왔어요. 우리 그 바르고 자는 슬리핑 마스크팩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딱 하나만 바르고 자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순서가 있지만 저도 그냥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의 우리들이 다 사업을 하니까 화장품 종류도 이제 다 알게 되고 공부도 다 따로 하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쓰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많이 알지만, 보통 이제 화장품을 처음 접하는 이제 10대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냥 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따로 화장품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종류들이 참 많지만 바르는 순서부터 보면 제일 묽은 것부터 먼저 발라서 조금씩 농도가 진한 순으로 바르면 얼추 맞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뭐 에센스, 스킨 세럼 이런 거 다 바르지만 생각해 보면은 점점 갈수록 이제 농도가 진해지는
그런 식으로 바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면 되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남성들이 좀 화장품을 쉽게 순서대로 바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부분은 약간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보면 화장품의 시중에 보면 뭐 토너도 있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스킨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에센스, 세럼, 뭐 앰플 이런 것도 있고 좀 용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혹시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구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뭐 토너 대신 스킨 대신에 뭐 이런 거를 쓴다 뭐 이런 거라든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을지 이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그냥 이거는 좀 뭔가 물컹물컹하구나. 얘는 좀 뭔가 바르면 산뜻하구나. 이걸 우리가 사실 화장품을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화장품을 막 남자들이 전달하기는 사실 아이템으로 봤을 때 좀 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또 이제 여자들은 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내가 좋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분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한 번씩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러 이렇게 이제 샵에 가면은 그래도 지금 바르는 게 뭐다. 지금 뭐 바르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이런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좀 된다. 네, 남자들은 몰라요. 내 나이 때 다른 남자들은. 맞아. 근데 이제 이게 또 사업이 가르쳐준 어떤 하나의 그런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님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거의 모르는 편이에요. 그 단어가 정의하는 용어가 뭔지 저도 잘 모르는 편. 보통 우리 하이드라 V 라인 보면은 토너, 스킨 대신 소프트힐 로션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처음 접했을 때 그게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토너면 토너고 스킨이면 스킨이지 왜 소프트힐 로션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을 적었을까. 네,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 대신에 일단 제가 질문지를 준비를 하면서 뭐 토너, 스킨, 에센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조사를 조금 해왔어요. 그냥 이제 몰라도 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토너랑 스킨이랑 이제 비슷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둘 다 세안 후에 피부결을 정돈하고 로션이나 기타 기초 화장품의 영양과 수분이 효율적으로 피부 속에 오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너와 스킨. 둘 다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굳이 두 개를 구분을 짓자면 토너 같은 경우는 주로 피부결을 정돈하는 데 쓰이고 스킨은 이제 보습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킨이 토너보다 점성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에센스하고 세럼이 둘 다 좀 비슷한데 어떤 데는 에센스, 세럼, 앰플을 묶는 경우도 있고 에센스랑 세럼 그리고 앰플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에센스랑 세럼 두 개를 묶어보면 수분, 보습, 진정, 미백 등 자신이 필요한 기능성, 활성 성분을 농축시켜 놓은 것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세럼이 에센스보다 고농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앰플 같은 경우는 토너, 에센스 그리고 세럼보다 밀도와 점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화장품을 바를 때 토너나 스킨이나 이런 것들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스며들기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에센스, 세럼, 앰플 이런 것들로 이제 영양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인데 에센스, 세럼, 앰플 중에서 순서대로 앰플이 제일 농도가 높고 그만큼 유효 성분도 가장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로션 또 로션 또 에멀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 개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비슷하게 쓰이는데 로션하고 에멀전은 피부에서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을 하고 또 피부에 얇은 보호막 역할을 해서 앞전에 썼던 에멀전 그 이제 에센스, 세럼, 앰플 이런 유효 성분들이 좀 증발되는 것을 커버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로션 에멀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젠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크림, 뭐 영양 크림, 수프림 해서 다 크림 종류잖아요. 크림 종류들은 크게 수분 크림 그리고 영양 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뉜다고 해요. 네. 보통 우리 하이드라 웨이 같은 경우는 수분 크림이고 이제 유스 이스텐드, 뭐 울트라, 수프림 LX 이쪽은 영양 크림 쪽으로 속하잖아요. 그 이제 두 개를 구분을 지어보면 수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분감에 집중된 크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수분에도 크림 타입이 있고 젤 타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나뉜다고 하거든요. 근데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 주로 건성에 많이 좋고 젤 타입 같은 경우는 지성분들에게 많이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는 수분보다는 조금 더 영양 플러스 이제 유분기에 집중된 크림이라고 하는데
수분, 영양, 유분감을 부여를 해서 조금 더 카바 쪽을 많이 수식해주는, 그리고 주름, 미백 등의 이제 기능성을 넣어서 재생크림, 탄력크림, 주름크림, 미백 개선 크림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지는 종류가 이제 영양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다음에 이제 토너, 스킨, 세럼, 에센스 이런 것들 용어가 나올 때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고 이제 이러고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화장품 쓸 때 스킨, 로션 쓰고 크림 쓰고 다 이런 것들 아침 저녁에 다 세안 후에 다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일상적으로 아침 저녁에 쓰는 거 말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혹은 스킨, 로션, 크림 이거 이외에 내가 특별하게 쓰는 화장품 라인이나 이런 종류들이 있는지 리더님 혹시 쓰시는 거 있을까요? 씻고 나서 쓸 때 기초 케어로 하는 거 말고 그치. 저는 이제 보통은 잘 안 하는데 겨울 되면 이제 얼굴이 조금씩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트를 조금 잘 쓰는 편이에요. 미스트 쓰면 땡기는 감도 훨씬 덜해지고 피부도 되게 촉촉해지고. 주로 미스트를 많이 쓰시고. 이제 리더님은? 저도 옛날에는 우리 아티스트리 팩트가 진짜 예쁘잖아요. 그 금색이랑 검은색 걸로 해서 골드 블랙인데 그게 케이스가 예뻐서 잘 들고 다녔는데 사실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기름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항상 기름이 이렇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번들번들거리고 그게 싫어서 사실 갖고 다녔었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더라도 뭔가 어색해지고 더 그리고 이제 귀찮으니까 또 잘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기름종이도 한 번씩 많이 쓰거든요. 이 기름종이 또 하게 되면 또 메이크업 다 지워지고 맞아.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는 사실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미스트 제일 많이 들고 다니고 겨울에는 그다음에 좀 팩트 이번에 좀 새로 나온 신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씻고 난 다음에 기초적으로 쓰는 거 이외에 말씀하신 미스트 잘 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션 같은 경우 아까 리더님 말씀하신 거 저도 옛날에 이제 검은색 아티스트리 쿠션 썼었는데 보통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수정하시거나 좀 이제 다시 새롭게 단장하시거나 할 때 많이 쓰시던데 아까 끝부분에 말씀했던 신제품 나온 거 선쿠션 두 가지 나왔잖아요. 하나 민트 색깔하고 분홍 색깔하고 그거 두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좀 잘 애용하는 편이에요. 두 개 중에 좀 구분을 지어보자면 민트색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쿠션도 흰색이고 그리고 안에 이제 이거 찍어보면 이것도 잘 티가 안 나거든요, 버프에. 근데 발라보면 수분감이 되게 많이 좋아. 근데 수분감은 좋은데 안에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으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게 그냥 이제 바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민트색을 자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홍색 같은 경우는 걔는 조금 묻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 카바 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피부 아티스트리 공부를 할 때 그때 잘 쓰시는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를 쓰면 동안 피부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쁠 때는 저도 옛날에는 아티스트리 퍼프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그걸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 씻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선크림하고 프라이머도 안 바를 때가 자주 있고 프라이머 대신에 그냥 그걸로 톡톡톡 두리고 바로 나가면 어느 정도 카바가 많이 되는 걸 많이 쓰이거든요. 좋은 팁인데? 네. 게다가 그게 또 예전보다 조금 더 동그란 게 크기가 좀 더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울도 좀 더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유용하게 최근 들어 좀 유용하게 사고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고. 이제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라인들을 보면 우리 인텐시브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포티나이트라든지 이제 히알루론산, 비타민 C 이런 거라든지 리뮤인필 이런 거, 스킨 리피네이션 이런 것들.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피부가 좀 관리가 필요할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각질 관리할 때는 리뮤인필에다가 스킨 리피네이션 써가지고 두 개를 같이 커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리더님 말씀하신 것 이제 비차니즘에서 이제 우리가 아트 이즈 트라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저도 옛날에
피부가 좀 많이 험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드름 같은 게 이제 나면 잘 못 냅두는 성격이에요. 뭐가 나면 짜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시원하고. 근데 하고 나면 뒤에 어떻게 될지는 뻔히 알지. 근데 그게 영 안 돼서 지금도 잘 안 고쳐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리로 많이 고쳤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정말 귀찮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거랑 이어진 질문인데, 방금 제가 피부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부에 고민거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결됐는지 혹은 현재 진행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또 지금 쓰고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리더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피부가 되게 까만 거, 네, 되게 신경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타는 그 피부이기도 해요. 지금도 조금 탄 편인데, 그래서 타서 조금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와서 보니까 각질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 스폰서님께서 보셨을 때부터 계속 각질 관리해라, 각질 관리 화장품 써라, 이런 거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제 리뉴잉 필이나 이제 다른 각질 제거용 이제 화장품들을 조금씩 쓰면서 살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티나이트를 했더니 그때 피부 톤이 상상 이상으로 조금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목하고 얼굴하고가 달랐는데 포티나이트 그 2주일 딱 하고 나니까 목이랑 얼굴이랑 피부톤이 같아졌어요. 얼굴의 피부톤이 좀 밝아졌다는 얘기. 그렇죠. 자주 해야겠는데. 환절기마다 하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항상 아쉽습니다. 이거는 저도 고민은 그런 게 있네요. 남자들은 이제 각질인데 피지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물을 좀 덜 먹거나 그리고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자꾸 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손으로 짜면 모공은 계속 넓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은 이상하게 하얗게 막 뜨고 이렇게 하얀색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모공 속에 박히고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물론 게으르게 했지만 이제 그런 걸 한번 딱 이제 하고 나면은 저도 이렇게 분명히 나가려고 다 메이크업 했다가 이러면 이거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지.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이. 맞아. 그러면은 화장을 다시 지웁니다. 폴리싱까지 해. 그리고 나서 뭔가 깨끗해진 느낌으로 진짜 피부는 완전 민감해져 있는데 거기에 다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정도로. 나는 이제 그런 피지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지. 이게 이제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좋은 거를 바르지만 이 수면, 그러니까 일찍 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음식 먹는지, 이게 내 좋은 그 피부 컨디션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병원에 한번 입원했을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10시 되면 자야 되잖아요. 불 다 끄니까. 그렇게 한 2주 입원하고 나니까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뭘 하진 않았지만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갈 때까지 가자. 그래서 면도도 안 하고 뭐 씻으면 하루에 그냥 한 번 정도 씻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잘 안 바르죠. 병원에 있으면 이제 더 더러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피부 상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잘 자자, 잘 자고 좋은 거 먹자. 좀 그런 것도 사실 피부 관리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저도 잠을 잘 못 자니까 화장이 잘 안 먹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리더님 말씀했던 각질 문제라든지, 각질을 또 중간중간에 조금씩 관리를 또 안 해주면 또 이제 우리 수분크림 바르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한데 자꾸 좀 뜨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은 그런 걸 안 바르니까 그런 걸 경험할 게 없는데 조금씩 이제 배우면서 바르다 보니까 이게 화장이 뜬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뭐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공감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기가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지금 보면 사람들마다 다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신의 피부 타입을 혹시 알고 있는지 혹시 리더님 알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게 체크해본 지 오래됐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뭐 지성 그리고 이제 뭐 복합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체크를 해보면 한 가지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뭐 복합성이다 뭐 근데 이제 뭐 초악성 뭐 건성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이게도 네, 근데 저는 이제 딱 보니까 기름이 많으니 지성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저는 이제 이마랑 코 쪽에 해가지고 나오는 지성이고 이제 옆쪽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편이라 복합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정보를 접하시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메이 이제 센터에 가게 되면은 이제 피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고 예약을 해서 받았거든요. 이건 동일한.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피부과를 잘 안 다니니까 솔직히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으로 미팅 우리 가면은 센터에 다 있으니까 무료로 항상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재기 전까지는 내 피부 타입이 그냥 지성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위에 피지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기름기가 많았기 때문에 코나 이마 부분이나 저도 이제 그 가서 그 기계를 통해 측정을 또 해보면 아까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지성이고 또 여기는 약간 건성이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복합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된 그런 좀 신기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에 내가 이제 아티스트를 이렇게 많이 써보고 활용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요 사람한테 아티스트리를 하나를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추천해 줄 것이고 또 그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리더님. 저는 폴리싱. 남자한테 한다면은 그 드럽은 각질 좀 빨리 각질 빨리 빼라. 비슷한 연령대. 그쵸. 왜냐면은 남자들 다 그러고는 대충 씻고 대충 바르고 뭐 그런 관리 안 하거든요. 근데 해주면 이게 다른 거지. 해보면 다른 거지 느낌이. 왜냐면 각질이 일단 제거가 나면 얼굴 자체가 시원하고 맞아. 마사지 하게 나면 그리고 톤도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하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폴리싱을 꼭 선물하고 싶네요. 한다면은. 리더님은? 또 폴리싱에 이제 피지 관리하는 퓨리파잉까지 쓰면 좋은데 그냥 저는 딱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하이드라 소프트닝 로션이랑 수분크림 요거 두 개만으로도 저는 처음에 쓰면서 되게 피부 좋아진다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세트만으로도 수분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많이 호전되었었던 편이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남자들한테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맞아.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여성분들하고 화장품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번에 한 번은 제 지인 중에 피부과에 돈을 좀 많이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피부과에서 그 레이저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 레이저 시술들이 어떻게 자기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돈을 이제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저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사후 관리를 잘 못하면 트러블이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리뉴잉필. 우리 각질 제거를 할 때 리뉴잉필 같은 경우는 묵은 각질을 좀 스마트하게 제거해서 벗겨내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폴리싱을 쓰기엔 조금 좀 과한 부분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맞죠. 아무리 좀 구형이라고 좀 해도 좀 이제 과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리뉴잉필을 선물을 하면 특히나 이제 묻 여성들에게는 좀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가격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좀 오래 쓰니까 이렇게 좀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피부 관리 조금씩 이제 서로 토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많은 리더님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남자들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이제 많이 재밌는 일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여기서 많이 배우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성들의 피부관리의 SP 박준혁, 조선재, 박세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에 톱 넣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리더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더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우리가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어디에 고용되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한 역사가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그리 길지 않거든요. 이게 고용사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용당해서 월급 받는 역사는 100여 년밖에 불과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 전에는 어떤 사회였는지 우리 이렇게 딱 상상을 해보면 영화를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 전 시대는 소위 말해서 자영업의 시대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조그만 어떤 작업장에서 뭔가 만들죠.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임금을 받는다, 누군가한테.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는 그 시대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 구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타임벨트 앞에 앉아서 뭔가를 조립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전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제대로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일 있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타임벨트에서 만약에 한 개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 라인은 생산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그 제품이 완전 쓸 수 없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서 광장에다가 시계탑을 만들었대요. 땡땡땡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시계탑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가르쳤죠. 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일하다가 집에 일이 있어. 그럼 가버려. 그래서 근면, 성실, 지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언제 탄생했냐 하면 이런 고용사회의 탄생과 함께 학교라는 개념이 생겼던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이런 뭐 고학력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CEO들이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르쳤답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기업에 취직해라. 대기업에 취직해라. 그래서 업무를 충실하게 해라. 리더님들 어렸을 때 그런 교육 안 받았어요? 충실히 일해라. 그게 미덕이야. 이것을 반복해서 주입시켰습니다. 출근 시간을 지켜라. 많이 들어보셨죠? 가슴이 막 아플라. 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상사의 지시에 복종해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요지였답니다. 교육은 굉장히 위력적이었대요. 교육은 인간의 가치관, 심지어는 세상을 보는 관점, 행동, 양식을 규정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의 공교육 커리큘럼은 여전히 이런 공교육 사회를 전제로 짜여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고용사회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이고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이것을 계속 주입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며 불편하고 생존을 영위하기 어려울 거야. 무서울 거야.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거야. 안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공교육은 고용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데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팬덤들이 찾아올 거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리더님, 이 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지 못하면 예전에 고정관념을 고집하다가 파멸하게 된대요. 이 재미난 예가 있는데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세기 프랑스 토스카나 지방의 한 영주가 자신과 거래하던 상인이 건네준 상거래 문서를 이렇게 서명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상업에 문의한 이 영주는 이 상인이 교묘하게 작성해 놓은 상거래 문서의 함정을 잘 알지를 못했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토지와 재산을 고스란히 뺏겼대요. 그리고 15세기 어느 귀족은 천민계층으로 하락했대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거래 이런 것들을 좀 천시 여겼잖아요. 근데 그 시대로 변화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던 이 귀족은 천민으로 하락한 다음에 원래 그 귀족들의 취미가 무엇이었어요? 활쏘기, 최고의 사치는 사냥, 이런 거였죠. 그게 사치 생활이잖아. 근데 그것을 그의 취미였던 그 생활로 서커스장에서 선보이면서 묘기 부려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15세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귀족의 최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귀족은 창검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이 없으니까 몰락한 귀족은 아이를 유괴하고 그 유괴한 돈을 부모에게 협박해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걸로 전략했답니다. 이게 자본주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예요. 자, 리더님, 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변화의 시대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귀족처럼 되겠죠. 사실 우리도 이런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서양에서 배를 타고 와서 우리한테 다 총을 쏘면서 문물을 열으라고 했죠.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미약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쇄국 정책이라는 것들을 그 당시 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일본은 문을 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그 문명의 발달 차이가 굉장히 나버렸죠. 자, 지금도 우리는 또 다른 변화 앞에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변화는 시작되고 있고, 당신은 그 변화 앞에서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귀족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생각들을 깨워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된답니다. 금융 지식이라는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교육이죠. 사교육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잘 몰라요, 이들이. 그런 지식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리더님,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고용의 시대는 끝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고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장으로 열릴 것인가에 대한 주목들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의 시대가 열린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 줄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창업을 지금 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까? 리더님들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좋은 회사를 간다는 건 나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로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야 될까? 그것은 어쩌면요, 아마존을 창시한 사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그는 굉장히 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하지만 그가 한 말, 변화에 초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랬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재는 우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재가 안정적인 소득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리더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재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 구매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 반복 구매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 떨어지면 또 산다. 떨어지면 또 필요하다. 반복 구매 비즈니스 모델이라 어제의 고객이 오늘도 구매를 하고 내일도 구매를 하고 그 다음날도 구매를 한다는 뜻이래요. 반복 구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그것에 어떤 소비자가 특정 소비재에 한번 입맛이 길들여지면 그 소비재를 그들은 지속적으로 구매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2030년도 이 책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2030년도면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2030년도면 이 책이 지금 제가 구매한 지가 좀 됐는데 2030년도면 한 10년 남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한 초연결 사회는 지금 최근에 나온 책들이 2025년 정도 굉장히 실물로 굉장히 피부에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 하거든요. 빨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같이 인터넷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SNS를 모르는 저조차도 이제 유튜브를 하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스피드들이 빨라져 버렸어요. 코로나라는 어떤 이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시점들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시도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많은 공장들을 정리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해고한 자리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것들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어요. 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해요. 그래서 리더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지금 과연 살아남을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로 나의 안전지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초연결 사회가 온다죠. 앞으로는. 물론 언택트 시장도 같이 옵니다. 그러나 이 연결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갈 거예요. 이 연결이 곧 돈을 창출하고 흐름을 창출한다는 것들을 리더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연결 사회가 옵니다. 여기서 가장 불필요한 자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노동력이에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것들을 계속 예견하고 있죠. 할인점의 계산원, 주차요원, 물론이고 공장의 기기관리자, 심지어는 사무직 노동자 다 사라집니다. 필요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리더님들은 어디에 나를 맞추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사고는, 나의 뇌는 지금요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나요? 이미 고용의 시대는 지나갔는데 리더님들은 여전히 고용사회의 가치관으로 사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용사회의 사고로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프리카리아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너무 소중한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사고를 이 다른 변화의 영역에 있는 사고를 가진 곳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쪽 영역에서 보고 그쪽 영역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고를 배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우리 한번 진짜 같이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요. 퇴근 후 2시간이라 칩시다 일단은. 그런데요. 만약에 나와 같이 이 2시간을 가진 5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리더님들에게는 10시간이라는 시간이 확보되어집니다.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혼자 조물조물 해봤자 뭐가 나오기 어렵대요. 나가 좀 더 나가서 알바하고 퇴근 후에 조물조물 뭔가 준비한다고 해봤자 혼자 하는 일은 무언가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이제는. 그래서 연대해야 된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2시간 곱하기 5명이 돼서 10시간을 만들어내고 2시간 곱하기 100명이 돼서 2000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 우리 사고를 바꾸어야 돼요. 갖고 있는 시간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시간밖에 못한다면 난 2시간짜리 그릇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릇이 개수가 늘어지면 나의 능력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 현금 자산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님 여기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돈과 사람들이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늘 돈에 종속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죠. 뭐 죽기 전까지 한 30여 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죠. 최근에 재밌는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낮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동선에서 나온 거예요. 2가지 일을 하는구나.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주말에는 뭐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류센터 알바를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구나 밝혀졌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평생 돈에 얽매여서 돈을 위해 일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밖으로 나오셔서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자유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더님들 평생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 그게 뭐가 소중해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돈에 종속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지켜내야 되죠. 하지만 사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요 낮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리더님들 돈과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서 내가 진심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그것들을 지금부터 그 시스템, 그 환경을 지금부터 구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중요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 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 나에게 뭔가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환경을 유심히 살펴보고 집중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워서 이 환경 속에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진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곳에서 배워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